자,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7주차 2교시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조선시대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을 갖추고 향약이든 어떻게 두례든 이런 대표적인 어떤 자치 조직들을 가지고 우리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실천을 위한 행위들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향약 그 다음에 개 두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가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례와 향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약에서의 향촌 조직에서의 기능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가통이라고도 했다라고 하네요. 오가통이라는 조직, 향약과 오가통 두 가지 조직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향약은 주민자치조직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주민자치조직들, 오가통은 일종의 행정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보통 이제 향약이라고 하면 지역사회 뭐 의회가 있든 뭐가 있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가통은 일종의 아파트에서도 이야기하면 한 동당 반을 하나 구성을 하죠. 뭐 몇 통에 몇 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개 동이 있으면 1반, 2반, 3반에서 각 동의 반장님들을 뽑고 또 반장님을 통해서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이제 행복지원센터이죠. 행복지원센터에서 각 통장님을 모셔서 어떤 전달 사항들이거나 아니면 행정상에서의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죠. 그러면 통장님들이 오셔서 또 반장님들을 통해서 각 반별로 필요한 사항들이거나 전달 사항들이거나 아니면 협조 사항들을 전달을 해드려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그 내용들을 전달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종의 행정조직으로서 오가통이라고 하는 명칭의 어떤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가통은 5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조직하기 때문에 오가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시기에 이 정도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행정조직으로서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향약은 크게 주민개발 또는 주민교육 또는 상부상조의 정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향약이라고 하는 그 4가지 그 규칙들을 보면 첫 번째 덕업상권, 덕을 권하고 덕을 서로 권해서 일을 잘 해나가자 하는 그런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과실상규, 또 예속상교, 또 환난상율, 뭐 이렇게 서로 덕으로서 서로를 권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서로 예찰하고 서로 실수하지 않고 서로 규범으로서 상대를 대하고 그 다음에 예속상교, 예로서 서로 사귀고 그 다음에 환난상률, 서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떤 이런 정신이 바로 향약에서의 대표적인 주민자치조직에서의 약속들, 규율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주민자치조직이었다, 행정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개나 두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치조직의 통칭이고 두례는 농업협업을 위한 그 중에 대표적인 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례는 품앗이, 상부상조와 마을 생활 풍속 만들기가 주로 목적이었고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고 내용으로 보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농업에 대한 품앗이, 공굴이라고 표현하는 그 다음에 두례 싸움, 두례 밥, 두례 풍물, 두례 기, 뭐 두례 풍장 뭐 이런 것들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려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농사도 짓고 또 기쁨은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자치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선시대 이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공공부분에서의 지역사회복지는 두례와 향약이 대표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오가작통제 또는 오가통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일종의 호적관리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서 5가지 집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가통 또는 오가작통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상부상조와 연대책임을 가지고 지역 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복리와 공공복리와 교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오가작통제, 오가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상설복지제도로는 고려시대에 시행된 빈민구제 제도이자 국립구호기관으로
가난한 백성에게 양곡을 대출하고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그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회수하는 진율곡창이다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지역사회복지에서의 상설복지제도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운동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자관운동. 여자관은 주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분들을 교육하고 여성분들에 대한 역량을 좀 강화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그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던 게 처음이고요. 또 인보관, 영국이나 미국, 또 일본에서는 우선 영국과 미국에서는 인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세틀먼트 하우스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그랬죠. 세틀먼트 하우스는 세틀러라고 하는 실천가들이 빈민촌에 아니면 요보자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마을에 함께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개혁운동을 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게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림포칸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름을 바꾸면서 세틀먼트 하우스는 지역사회 자체의 어떤 조직이었다라고 그러면 인보관은 정부 주도의 어떤 구원 제도의 성격이 많았죠. 근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빈민구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부가 주도하로 한 그런 빈민구제 사업을 주로 펼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1906년에 원산에서 반열방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었었고요. 또 1921년에는 여자관이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서울, 개성, 춘천 등에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이때 주로 목적이 여성에 대한 계몽, 어떤 여성의 복지적인 어떤 문제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주로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관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러한 여자관 활동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개발 활동으로서의 주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국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영국의 사례에서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 자선적인 온정주의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첫 번째 자선적 온정주의라고 그러는 이거는 외부에서 사람이 내부로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지역사회나 아니면 개개인들의 개인에 대한 어떤 그 빈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로 처음에 그 실천 방법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것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적 커뮤니티 행동은 그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독립운동이나 아니면 소수자, 근로자를 보호하는 노동조합이나 신분조합, 협동조합 운동, 그 다음에 신분해방운동 이런 것들은 바로 내부에서 지역사회 내부에서 발생해서 외부로 그 영향력이 표현되는 그런 어떤 운동이었다. 그래서 집합적 커뮤니티 행동의 두 가지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이해가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는 1920년 화광교원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921년에는 향상회관, 동부인보관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제시대 치하에서의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지역에 대한 어떤 교육들,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구제 사업들을 많이 지속적으로 해오게 됩니다. 여성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 빈민에 대한 구제 교육, 또 세 번째가 농촌 사회운동입니다. 농촌에서의 사회운동 대표적인 게 YMCA, YWCA라고 설명할 수 있죠. 기독교 청년 및 학생단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ng Men Christian Association, 기독교 청년들에 대한 모임, 그 다음에 Young Women Christian Association, 기독교 젊은 여성분들의 모임, 또는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외국에서의 그 교원기관들, 원조기관들이 들어와서, 종교단체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어떤 단체를 결성을 하고 전통적으로 이어졌던 단체들 국내에서도 결성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지역사회 농촌의 활동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빈민구제 활동들 그 다음에 여성 남성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펴왔습니다. 그래서 농촌 계몽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어떤 교육들 또 농촌 문화를 개발하고 농촌의 협동조직들을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보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제공하는 기관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여자관 운동이나 예, 농촌 사회 운동은 커뮤니티 개발, 예, 그 다음에 주민을 조직화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능으로서의 활동들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흐름이라 영국에서의 두 번째 흐름처럼 한국에서도 두 번째 흐름이 있는데요. 집합적 커뮤니티 행동, 즉 내부에서의 흐름에서 외부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게 영국의 사회에서도 똑같이 식민지들의 독립운동,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자체의 독립운동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여서 독립운동들을 했죠. 국채보상운동, 그 다음에 신관회나 근후회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내국에서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남성 중심으로는 신관회라는 조직을 또 여성을 중심으로 한 것은 근후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예,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교육하고 우리 문화를 잃지 않도록 예, 지속적인 교육도 하고 또 우리가 독립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예, 지속적으로 내부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들을 합니다. 그래서 근후에는 특히나 사회주의와 기독교 농촌운동으로 분리해서 활동들을 했다라고 보여주죠. 이때 이제 유명한 게 이제 기독교 운동 중에서 우리나라 상록수라고 하는 시문씨가 소설가 시문씨가 쓴 상록수의 모델이 된 선생님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역사회복지운동으로 보았을 때는 기능적인 커뮤니티 조직화 운동이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1907년부터 금융조합을 만들어서 일제 착취를 하는데 이용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 1920년서부터는 조선노동공제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발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신분해방운동입니다. 네, 영국의 사례에서는 어떤 게 있었죠? 글래스고우의 임대보호사업, 단체로 모여서 임대에 대한 저항운동을 했죠. 그 다음에 소수민족들, 흑인이나 여성들, 소수민족들의 참정권운동, 그 다음에 그 주거시설, 빈민시설 개선 사업들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좀 하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활동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 협동조합운동, 신분해당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1923년에 형평사운동이 나중에 이제 대동사운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고요. 경남 진주에서의 백정들이 모여서 만든 신분해방운동들이 대표적인 신분해방운동으로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활동들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운동이었고 기능적인 커뮤니티 조직화로서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한번 상세하게 좀 보면요. 여자간 운동, 또 인보관. 여자간 운동은 이제 민간에서 시작이 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보관은 이제 일제에서 강점기였기 때문에 인복한이라고 하는 일제의 정부 중심의 빈민 구제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이어져 왔고요. 민간에서는 여자관이라는 운동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재 153페이지를 보시면 여자관 운동과 관련해서 표 6-1 일제강점기의 여자관 설립 현황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1908년에 반열방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반열방이 저는 반열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클래스룸이라고 써 있죠. 예, 공부하기 위한 방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옛날 말로 말씀드리면 서당을 여성분을 위한 서당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예, 이것이 누구 만들었냐면 이제 외국의 설립자가 만들어서 성경 학교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보혜여자관이라고 하는 게 원산에 만들어져서 다만 이제 이러한 그 설립하신 분들이 많은 외국의 내원기관이라는 거예요. 설립자를 여기 보시면 뭐 다 영문으로 써 있거나 뭐 쿠퍼, 메이어, 뭐
또 어윈 뭐 이런 이름들이 뭐 한국인들도 일부 서 있긴 합니다만 이런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또 1921년에 태화여자관, 예, 예, 이것은 이제 1939년 태화사회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은 기독교 태화복지관으로 태화기독교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도 예, 큰 사회복지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화여자관 같은 경우에는 메이어라는 그 신부님께서 1921년에 우리나라에 세웠던 거고요. 또 고려여자관, 또 춘천여자관, 또 구세군여자관, 그 다음에 철원여자관, 뭐 이런 많은 그 여성들을 위한 공부방들이 만들어져서 일제시대 때 여자관으로서의 활동을 합니다. 또 여기 1926년에 만들어진 구세군 여자관, 구세군 본영에서 만들었는데 미혼모 시설로 대표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해 왔다라는 게 참 대단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구세군은 우리나라의 종교시설로서도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빈민구제시설로도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과 그 다음에 구세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인포칸이라고 하는 일본 정부 주도의 빈민구조 정책은 한번 여러분들 저 교재 158페이지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표 6-3을 보시면 네, 일제강점기의 인보관 설립운동 현황이라고 해서요. 뭐 일본의 많은 그 종교기관들, 특히나 그들만의 어떤 토속신앙과 합쳐져 있던 뭐 불교시설, 정토정, 보린회, 그다음에 뭐 진종대급파,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특히나 여기도 보시면 많은 기관들이 총독부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죠. 경성, 대구, 인천, 부산 뭐 이렇게 만들어져서 일종의 지역사회개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때 만들어진 많은 어떤 기관들이 외국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보이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구제정책이 아니라 이분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그럼으로써 국가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식민지 운영을 하기 위한 방법들로 이러한 것들을 운영을 해왔다. 또는 친일파 분들이 자신네들의 어떤 그 평판을 위해서 그 빈민들을 구제하고 내가 친일파지만 이렇게 빈민들을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한다라는 어떤 명분을 세우기 위한 어떤 기관으로서도 이러한 것들이 이용되어 왔다라는 것들이 좀 외국의 역사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다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잠깐 여러분들 표 6-2 155페이지도 잠깐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태화여자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많은 여자관들의 설립 목적이나 운영 방안이 비슷한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쉽게 함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태화여자관은 첫 번째 설립 목적은 선교, 그 다음에 여성 교육을 통한 가정개족, 그 다음에 여성 상담을 통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서 및 사업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초기에는 종교부, 그 다음에 의학부, 영아부, 사회부, 교육부, 도서부, 아동부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일제강점기 시대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많은 부분들 특히나 여기도 보시면 교육이나 도서에 관한 부분, 또 사회에 관한 부분, 또 구별해서 보면 영아부, 아동부, 또 의학부 뭐 이런 것들을 둘므로써 실제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지원들을 하기 위한 어떤 행정부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좀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유치원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요리나 재봉, 음악, 운동 등 여러 것들을 가르쳐 왔다. 그 다음에 영어 강습도 하고 타이퍼를 치기 위한 여성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교육들도 함께 해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자, 일제강점기 여자관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보면 그러한 기관들의 성격들을 좀 보면
일제강점기 식민정책은 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체와 우리나라의 민간협동단체들을 다 없애버릴 거죠. 특히 이제 일본이 현대화되면서 자신들이 그 식민지 정책들을 좀 원만하게 펴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어떤 민간 조직체들이나 그 상부상조 기관들, 그다음 민간협동단체, 자치단체들은 다 와해시키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조직 체계들이나 민간 자선 조직들을 다 그대로 들여오고 또 외국에서 외원기관이 가져왔던 그 기관들에 대한 대해서만 허락을 해줘서 그러한 기관들만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어 왔다라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들어온 인보관이라고 하는 건 구제기관이기는 했지만 식민통치 합리화라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능과 식민통치 정책의 효율성의 도모 및 지배질서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기능을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와 자선의 의미를 띌 수밖에 없었다.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관의 성격은 사회개혁적 성격을 띤 사회운동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대상으로서는 한국과 한국의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한국 여성을 위한 어떤 운동들을 사회운동 조직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민중의 기본 욕구 해결 차원이 아니라 식민 본국으로 가는 사회, 경제,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서 최소한의 사회복지 정책의 성립됨을 그 특성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안타까운 부분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농촌 사회운동을 좀 한번 보게 되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YMCA, YWCA 등 기독교 청년 학생단체의 농촌운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66페이지를 보시면 YMCA에서 이 농촌사업이 대표적인 농촌사업들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 영역으로 보면 농촌 계몽운동, 또 농촌에 대한 지도자 양성, 그 다음에 농촌 문화의 개발, 또 농촌의 협동조직을 만들고 농사개량과 부업을 장려하고 또 농업상담과 농업지원을 위한 어떤 세부적인 활동들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해서 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신문 선생이 쓴 상록수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모델이 있죠. 그 여성 YWCA 연합회에서 했던 농촌 사회사업 지역으로 사회사업 운동으로 활동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던 최용신 선생을 지역으로 파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녀자와 아동을 상대로 문맹 퇴치 운동도 하고 재봉도 가르치시고 수혜나 여성 부업 장려 운동도 펼쳐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세운 천곡학교라는 그 이야기가 아주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요절하게 되기까지의 그 활동들을 모은 이야기가 바로 심은 선생이 쓰신 상록수라는 소설책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시절에 그런 운동들이 이제 농촌 사회운동으로서 YMCA, YWC에서 활동되었던 구체적인 활동들이 이제 지금 소설로까지도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나라 지역사회 개발 운동으로 지역사회 복지 실천 운동으로 얼마나 활동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간접적으로도 볼 수 있는 어떤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독립운동으로서 신간회, 군우회 활동들이 있었죠. 독립운동은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꼭 진행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제야 인사들께서 진행을 해왔었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독립운동의 역사들을 우리는 잘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사회복지의 흐름의 역사에서 보면 바로 이것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운동으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똑같이 이어져 왔다. 그 큰 커다란 물줄기로서 면면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협동조합 운동인데요.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이제 지방금융조합 규칙이라는 걸 만들고 지방금융조합 설립에 관한 건을 공표를 함으로써 협동조합 설립의 기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에는 조선노동공제회라고 하는 자주적인 노동조합도
설립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가 신분해방운동인데요. 신분해방운동 우리 사회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1923년에 경남 진주의 형평사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 대한 차별에 저항해서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 단체 이름이 바로 형평사인데요. 그래서 형평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171페이지를 보시면 형평사에서의 운동들을 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171페이지 한번 그림 한번 같이 보실까요? 형평사에서 어떤 운동을 해왔는지를 쉽게 보실 수 있겠죠. 형평, 말 그대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진주 형평사의 그 뒤 경과, 이제 신문에 나온 것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던 이런 활동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요약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자관이라는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개혁 활동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인보관은 빈곤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구제사업이었다. 일본의 인보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활동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농촌사회운동으로는 YMCA, YWCA 등 기독교 단체의 농촌개발운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독립운동으로는 독립운동 단체의 집합적인 커뮤니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것. 그 다음에 협동조합, 그 다음에 신분해방운동, 이러한 여러 가지 큰 흐름의 운동들이 바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실천운동으로서, 실천의 한 큰 물줄기로서 면면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세 번째 수업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